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과는 다른 감각이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조용해져 있는 느낌입니다.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변한 걸까? 내가 차가워진 걸까?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걸까?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변화는 대부분 성격이 나빠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속에서, 관계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변화를 더 선명하게 겪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에너지를 줬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나고 웃고 떠들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때의 관계는 삶의 활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에너지를 주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만나기 전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어떤 표정으로 있어야 하지? 내가 너무 어둡게 보이면 어떡하지? 요즘 내가 처한 상황을 굳이 설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자동 반응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말이 술술 나왔는데 이제는 말을 고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 말이 너무 무겁지 않을까? 괜히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그리고 더 조심할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이때 사람은 관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만들어내는 긴장과 소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멀리한다기보다 자극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감정의 중심은 외로움이 아니라 피로일 때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만 피로는 사람이 있어도 생깁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와서 더 지치는 느낌, 집에 들어오면 괜히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느낌, 그게 피로입니다. 이 피로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뀌면서 생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한번 흥분하면 진정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예전에는 약속 하나 잡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회복됐는데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하루의 큰 이벤트가 됩니다. 이벤트가 되면 준비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예전만큼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택이 바뀝니다. 꼭 필요한 약속만 나가고 정말 편한 사람만 만나고 가능하면 집에 있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줄어든 현실 자체보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해석이 나를 더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혼자 있으면 안 되지.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지. 친구가 줄면 인생이 실패한 거야. 관계가 줄면 내가 부족한 거야. 이런 해석이 붙는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휴식이 아니라 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삶의 한 단계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삶의 전반부는 확장의 시간입니다. 사람도 늘리고 일도 늘리고 책임도 늘립니다. 그 확장으로 삶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남길지, 무엇에 에너지를 쓸지 선택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정리의 과정에서 사람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많아도 그 관계들이 나를 끌고 갔지만 이제는 내 리듬이 먼저고 관계는 그 다음이 됩니다.
그 변화는 차가워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삶을 더 정확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흐름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사람이 귀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관계가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립이 아니라 정리로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마지막에는 관계를 억지로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를 줄이더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드릴 겁니다. 혼자가 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는 혼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흔들 때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관계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살리는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우리는 먼저 외로움을 떠올립니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말 자체가 어딘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느낌은 더 강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사람들과 멀어지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시니어 분들은 사람이 줄어든 뒤에 전혀 다른 감정을 함께 경험합니다. 외롭기는 한데 마음이 전보다 조금 편안해졌다는 느낌입니다. 이 두 감정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관계가 줄어들면서 사라지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는 늘 보이지 않는 부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약속을 잡아야 한다는 부담,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 말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 상대의 기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부담. 이 부담은 젊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하나가 하루의 중심이 되고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전날부터 컨디션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끝난 뒤에는 회복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만남이 이만한 에너지를 쓸 만큼 꼭 필요한가? 이 계산은 차가워진 계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현실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누군가와 다퉈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아니라, 그저 지금의 나에게 너무 버거운 만남부터 조용히 내려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주 자신을 비난합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내가 사회성이 떨어졌나?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지? 하지만 이 변화는 결함이 아니라 조정에 가깝습니다. 삶의 속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계의 밀도도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하루가 단순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고 생각해야 할 사람이 줄어들고 감정이 머무는 대상도 줄어듭니다. 이 단순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 사람의 말과 표정이 머릿속에 남아 계속 떠올랐다면 이제는 그 잔상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밤에 누웠을 때 생각이 줄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느낌도 줄어듭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잠은 더 잘 잔다. 이 말은 관계가 줄어들면서 마음의 긴장이 함께 줄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가 많을 때는 마음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연락할지 모르고, 누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열린 상태는 젊을 때는 자극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조금씩 닫히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 닫힘은 차단이 아닙니다. 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닫힘을 사회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 생깁니다. 사람은 많아야 한다. 외로우면 안 된다. 혼자는 위험하다. 이 기준들은 젊은 시절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삶에는 그대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은 확장보다 정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람을 더 끌어들이는 시기가 아니라 누가 내 삶에 남아도 되는지 가려내는 시기입니다. 이 정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현상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 뒤늦게 찾아온 정상적인 회복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관계를 다시 늘리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거리도 충분히 의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요소, 바로 기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보다 기대가 먼저 줄어들 때 왜 마음이 더 편해지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실 사람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용히 끼어 있는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 기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는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겠지. 이만큼은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관계는 다를 거야. 이런 생각들은 말로 꺼내지 않아도 관계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섭섭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잊히고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속도는 조금씩 느려집니다. 한 번 생긴 섭섭함이 마음에 오래 남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상처는 예전보다 더 깊게 느껴집니다. 이때 사람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 하지만 이 반응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예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기대는 그대로인데 감당할 힘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이 자신의 기대와 어긋났을 때 생기는 마찰이라고 말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어긋남은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기대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중요한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계속 기대를 안고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대를 줄이거나 거리를 조정할 것인가. 이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어떤 선택이 덜 아픈지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대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이 나이의 관계 하나 깨지면 안 되지. 하지만 억눌린 기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속으로 쌓였다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괜히 말수가 줄고, 괜히 피곤해지고, 괜히 연락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계는 남아있지만 마음은 계속 다칩니다. 이때 관계를 줄이는 선택은 도망이 아닙니다. 기대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기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에게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에 덜 많은 의미를 싣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덜 싣기 위해 거리 조정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기대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혼자는 기대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음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마음은 덜 다친다. 이 말은 외로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처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은 조용한 감정이지만 상처는 마음을 계속 흔드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로움보다는 상처를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상처를 줄이는 방향으로 삶을 조정합니다. 이 조정의 결과가 사람과의 거리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를 줄였다는 것은 현실을 조금 더 정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관계의 모든 의미를 실어놓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감각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감각은 삶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흐름이 왜 관계에서 리듬으로 이동하는지, 즉 사람보다 내 삶의 속도를 먼저 지키게 되는 이유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조금씩 생기고 기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삶에서 한 가지 변화가 또렷해집니다. 바로 사람보다 내 삶의 리듬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리듬이 조금 깨져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무리하게 보내도 다음날 다시 버틸 수 있었고 잠을 설쳐도 며칠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리듬을 흔들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회복 능력은 점점 느려집니다. 한번 흐트러진 리듬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은 점점 더 안정적인 패턴을 원하게 됩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쉬고, 언제 움직이는지 이 반복이 조금만 깨져도 몸은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괜히 피곤해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상태를 기분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리듬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는 이 리듬을 가장 쉽게 흔드는 요소입니다. 약속 하나가 생기면 하루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준비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돌아와서 쉬는 시간까지 이 모든 것이 기존의 리듬을 바꿔놓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변화가 자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만남이 내 리듬을 깨뜨릴 만큼 중요한가? 이 질문은 사람을 평가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하려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르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재미있는 사람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함께 있어도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서로의 속도를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관계만 남고 그 외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 변화는 사람을 가려서가 아니라 삶을 가리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은 삶의 리듬을 앞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듬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리듬이 안정되면 마음은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예측 가능해지고 몸은 다음 순간을 미리 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불안이 줄고 쓸데없는 생각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리듬이 계속 흔들리면 마음은 항상 대비 상태에 머뭅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관계보다 리듬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이기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시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내 하루가 더 중요해졌다. 이 말은 사람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내 하루를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선언이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 조용한 안정이 들어옵니다. 이 안정은 나중에 다시 누군가를 만날 때도 훨씬 건강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변화 위에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 바로 나는 혼자가 되었다라는 해석이 어떻게 마음을 무너뜨리는지를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관계보다 리듬을 선택하게 되면 삶은 분명히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이 조용함이 언제나 편안함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변한 것은 단순합니다. 연락이 줄었고 약속이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는 중립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위에 한 문장이 덧붙는 순간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이 문장은 상태를 설명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말과 혼자가 되었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상황을 실패로 규정하는 말입니다. 이 규정이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듭니다.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너무 변했나?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신문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혼자가 된 것 같을 때가 제일 힘들다. 이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혼자 있음은 상태이지만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은 자기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평가는 삶 전체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사람들에게서 밀려난 것 같다. 이 나이에 이렇게 남은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하지만 지속적으로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중요한 건 이 생각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줄었다고 해서 내 존재가 의미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관계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찾는지,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는지, 누가 나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통해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아왔습니다. 이 확인이 줄어들면 마음은 공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고독이 아니라 실패로 해석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집안의 침묵이 더 크게 들리고 밤의 정적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면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날에는 같은 공간이 조금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차이가 쌓이면 삶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작업은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혼자를 결과로 보지 않고 과정으로 보는 것, 혼자를 패배로 보지 않고 조정으로 보는 것, 이 해석이 가능해질 때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비로소 혼자는 벌이 아니라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에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표정,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분, 굳이 좋게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이것들이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 단계를 지나며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인 건 그대로인데 마음은 예전보다 덜 흔들린다. 이 말은 고독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고독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지금의 거리와 혼자가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는지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지, 그 변화가 어떤 실패나 결함이 아니라 삶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한 것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것을 곧바로 규정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극이, 마음의 긴장이 줄어든 것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공간이 됩니다. 이 공간은 비워진 공간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공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 속에서 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가 나를 찾는지,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는지, 누가 나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통해 나는 여전히 사회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확인 방식은 조금씩 바뀝니다. 이제는 사람의 수보다 내 하루가 얼마나 무리 없이 흘러갔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를 마치고 오늘은 그럭저럭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감각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은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합니다. 누군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비교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금 멀리하게 되었을 뿐인데도 삶은 오히려 더 안정됩니다. 이 안정은 무기력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삶을 깊이 통과해 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삶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단순해졌다고 해서 삶이 텅 빈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은 지금 조금 더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년기의 삶은 더 많은 것을 얻는 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그 내려놓음 속에서 마음은 이전과 다른 형태의 평온을 발견합니다. 이 평온은 늘 기쁘고 밝은 상태가 아니라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는 외면당한 상태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앞으로 더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 질문 자체가 여러분이 삶을 대충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런 질문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너무 빨리 지워버리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급하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질문을 안고 조용히 살아도 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합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하루는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철학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 후반의 질문들을 차분하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요즘 사람보다 혼자가 더 편해진 순간은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읽겠습니다.